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은혜입니다. 금요일은 한 주간 북녘의 하루를 통해 시청하셨던 모습들 가운데 인상 깊은 북쪽 소식들만 모아서 볼 시간인데요.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북쪽 소식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오늘 함께 들여다볼 곳은 2016년 11월에 개원한 평양시 문수지구 류경안과 종합병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 병원이 생겨난 후 소원 성취했다고 말해 주목을 끌기도 했죠. 얼마나 잘 꾸려졌길래 그렇게 말을 했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 강원도 원산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여성이 절절한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경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눈이 실명돼서 앞을 보지 못하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이 왼쪽 눈에 심한 타박을 받아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는데 2년 전부터는 또 이 오른쪽 눈도 백내장이 오면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유경안과 종합병원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소식을 듣고는 나도 유경안과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윤경란 여성이 평양에 올라와 여기 류경안과 종합병원에 도착한 것은 2022년 5월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지기를 썼습니다. 근데 저녁이 오슬오슬해졌는데 그때 접수로부터 지금 환자 한 명이 왔다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 한 분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자기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새벽에 떠나다니까 봉쇄될 줄 모르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 평양에는 친척이 하나도 없고 유경안과 병원에 오면 한이 없고 거기만 하면 자기 병도 다 낫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 도움으로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머니. 입원 수속을 하고 백내장과 400공 이호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막 붐빕니다. 유혈자들이 한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지. 그날 저녁에서부터 저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8도 4분으로. 저는 막 무서운 생각과 함께 야 이제는 난 수술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이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수님들이 들어와서 매일 13일 날 오후에 내가 열이 떨어졌습니다. 가장선생님이 어두만 어머니 이젠 열이 떨어졌으니 내일 수술하겠으니 오늘 밤에 편안히 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무서운 전염병 비루스가 우리나라 유입된 그 오목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어떤 동료도 없이
환자들이 수술을 해주고 치료해주는 가정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힘이 났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병원에서 눈도 수술했고 열도 내렸지만 집에 두고 있는 두 자식과 80거령이 넘는 친정 어머니 생각으로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담당 의사와 민반장이 매일과 같이 찾아와 병 증세도 알아보고 약을 주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과 전쟁 노병이라고 하여 우리 어머니한테는 동일꾼들과 시당일관들이 많은 부식물과 식량 그리고 꿀까지 가져와서 치료해 주어서 병이 완치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저는 경리하는 원스님의 사랑은 우리 이 유경 안과 종합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인 우리 집에도 미치고 그나날 의사들도 환자들도 아니 온 나라 인민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이야말로 그 어떤 최신 의학과학 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 대승의 비결로 담보로 된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오늘도 윤경란 여성이 잊지 못해야 하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백내장과의 현충신 선생입니다. 윤경란 여성이 두 번째 담당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나선시 치료대로 떠나고 현춘식 선생님이 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는 전 표실에 꼭 들려서 어머니 밤새 다른 일이 없습니까? 어머니 눈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고는 정말 맡은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와서 정성 담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제가 지방별 차단이 언제 끝날까 걱정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 이젠 유혈자도 매일 감소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안정해서 마지막까지 치료받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태어나는 날에는 강원도로 가는 차 시간과 버스가 어디서 어떻게 떠나는까지 세심히 알려주는 선생님의 모습은 덕과 정으로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 외관부터 여기는 안과병원입니다 하고 있네요. 눈 모양이 크게 붙어 있던데 규모도 제법 커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4층으로 된 외래 병동, 8층으로 된 입원 병동, 그리고 여러 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해 봉사하는 안경 3정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눈 모양뿐만 아니라 사실 입원실 병동 외벽에는 시력 검사표를 붙여두었고요. 북에서는 이제 미약성, 편리성, 실용성이 철저히 보장된 흠잡을 데 없는 의료 봉사 기지가 되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약성, 편리성, 실용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병원이니까 이 의료 시설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안과 전문 병원이면 고가의 장비들도 필요할 텐데. 예, 맞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외래병동 2층에는 녹내장과, 백내장과, 소아안과 등의 치료시설과 함께 각막 굴절 검사실, 눈앞 시야 검사실 등의 검사실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환자의 눈 상태를 정확히 측정 분석하는 최첨단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까 화면으로 봐도 제법 번듯하게 만들어 놨던데 그런데 이 류경 안과병원 문수지구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문수지구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옥류 아동병원 있는 그 동네죠? 네, 맞습니다. 옥류 아동병원 옆에 무슨 병원이 있었죠?
저요. 네, 평양산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수지구에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유경치과병원 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본다면 아주 대표적인 병원지구인 셈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서 몇 년 사이에 현대적인 각종 의료시설들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세운 거죠. 의료타운 된 거죠. 아주 현대적인 의료타운이. 그런데요, 북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제재까지 받고 있잖아요. 네. 사실 생산 설비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의료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최첨단 장비들을 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가 결코 풍족해서가 아니라 당과 국가가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준다. 그것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이다. 그것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상의료도 하고 있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리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 주인공 보니까요, 의사들이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더라고요. 눈도 그 덕분에 나은 건데 사실 지극정성뿐 아니라 실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나 봐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요. 2021년 1월에 북 매체에 실린 망막과 김만석 과장 인터뷰를 보면 특히 이제 유리체 망막 수술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난치성 안과 질병 치료에 새로운 진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리체 망막 수술이 우린 잘 모르잖아요, 어떤 네. 건지. 근데 아주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의료술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영상에서도 우리식의 인공수정체 생산 공정을 확립했고 백내장을 비롯한 안과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거기다가 전국 100여 개 단위에 대한 이동치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김정은 총비서가 소원 성취했다라고 할 만하지요. 김정은 시대에는 유경 안과 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시설이 하루가 다르게 세워졌다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양덕 온천지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정은식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잘 보여주는 곳인가 본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올까요? 여기는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 온천욕과 함께 스키 타기와 말 타기도 할 수 있는 독특한 다기능 체육 문화휴양지. 휴양도 하고 묘양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온천 치료 봉사 기지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의 한덜기를 넘어오며 승마 문화, 스키 문화, 온천 문화라는 새 생활이 우리 인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았고 보다 새로워진 문화 생활이 문명이라는 주소로 사회주의 대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온천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휴가 때면 유명한 온천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정도인데 오늘 본 저 양덕 온천지구도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 온천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실내 온천장, 야외 온천장, 여관, 주택, 치료, 요양구역, 편의시설, 승마공원, 스키장, 조마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온천을 즐기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내 헬스장,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죠. 규모가 아주 그냥 엄청나죠? 그럼 거의 뭐 도시 전체가 휴양시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이 안내자 없이는 동서남북 또 위아래로 지상과 지하 엄청나게 넓어서 다 돌아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의 큰 문명 도시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죠. 문명 도시. 네. 하긴 온천에 스키장에 뭐 승마장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크기는 크겠네요. 그런데 우리 왜 유명한 온천 가면요. 뭐 소금탕, 머드탕, 녹차탕 이렇게 탕이 다양하잖아요. 예. 이 양덕지구도 탕이 좀 다양하게 스페셜한 게 있을까요? 예, 한번 볼까요? 물고기 온천욕, 별장 온천욕, 귀빈용 온천욕, 가족 온천욕, 개별 치료, 감탕 치료, 파라핀 치료,
모래욕 치료, 물리치료 아주 다양하네요. 치료탕도 다양하네요. 이 온천이 건강에 좋은 건 널리 알려졌는데 치료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나 봐요. 네, 치료관광교류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내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치료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하네요. 아유, 저도 요즘 막 쑤시는데 한번 가서 치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관광객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 처음 이 양덕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특정 고위층만 사용하는 곳이다. 혹은 달러벌이용으로 외국인들이나 쓰는 거지 보통 인민들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소식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했었죠. 네. 네. 그런데 사실 학교를 짓는 데 돈을 쓴다거나 병원을 짓는 데 쓰는 거 이런 거는 워낙 기초적인 토대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레저 시설이잖아요. 사람들 식이주 문제 돈 더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있는 걸까? 이런 의심, 약간 걱정 들기도 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북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북은 이제 건국 이후 원래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을 국가의 중요 활동으로 놓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국가 발전의 중심 과제로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네, 고난의 군 때는 극심한 식량난까지 겪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이기도 한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거든요. 문명국 건설. 예. 근데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의식주에 해결하는 수준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예술, 음악, 보건, 교육 그리고 웰빙을 위한 다양한 레저 이런 게 다 문명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짓고 있고 이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도 그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민들이 지금 엄청 즐겨 찾는 휴양지가 되었으니까요. 네. 우리도 사실은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얘기 하듯이 네. 레저라던가 여가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레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하는 만큼 또 이 여가를 즐기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그런데 여기가 공을 세운 사람들, 영웅 칭호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접대 장소로도 쓰인다던데요. 예, 최근에 한 예를 들면은 그 2022년 전승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휴전 협정일을 전승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북에서는. 그때 이제 전국 로병 대회, 로병이니까 어르신들, 예, 아주 옛날에 오래된 싸우셨던 오래된 어르신들. 그 군인들 로병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 참가하려고 이제 전국에서 노인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제 전부 다 양덕 온천장으로 데려간 거죠. 모시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이 산간벽지에서 초호화 온천문화시설로 천지개벽한 양덕지구. 이곳이 북의 달라진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TV에서 꼭 한번 직접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평소에 북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어떤 때는 북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질 때 있으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북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한다. 어느 쪽 응원하고 싶으세요? 북 이겨라, 북 이겨라. 그러겠죠, 당연히. 아마 북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게 우리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한일전 할 때. 예, 남을 그렇게 열렬히 응원한답니다. 우린 하나다. 예, 또 그럴 때뿐만이 아니고 또 있죠. 일본 전쟁 범죄를 다룬 영화 있잖아요. 이런 건 북에서 만드는 영화든 남에서 만든 영화든 그 영화를 같이 보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남과 북이 일본에 대한 느끼는 감정, 느낌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떨어져 지내도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로 치욕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북은 중앙계급 교양관이라는 전시관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 만행을 인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합니다. 오늘은 최근 방영된 중앙계급 교양관 관람기 사진으로 보는 일제의 만행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에는
과거 우리 인민들을 대상으로 일제가 감행한 피비린 만행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의 만행 자료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앞에 한 장의 사진이 가슴 아프게 안겨왔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1920년대 간도 대토벌 당시 일제 야수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이고는 그것이 그리 더 기쁜지 이렇게 시체를 앞에 놓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몰골입니다. 이 얼마나 몸서리치고 치 떨리는 만행입니까? 예로부터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조선과 중국, 지오는 일본 땅 각지에서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야속으로 학살했습니다. 일제 야수놈들은 조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면 모조리 토벌해서 집과 학교들을 불사르고 남녀로서 가림없이 모조리 쏘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였으며 지오는 손목이 아이까지 엄마 품에서 떼내가지고서는 불붙는 집에 던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놈들은 조선 사람의 목을 칼로 베고 그것을 움켜쥐고는 노토루숨을 치다 못해 사진까지 찍으며 돌아쳤으며 또 어떤 놈들은 주민 가옥에 달려들어서는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감행했습니다. 놈들의 이러한 야수적 학살 만행으로 해서 간도 대토벌 때만도 무려 3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했고 6천여 호의 민가가 불타버렸습니다. 사진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안겨오는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의 전시 자료들. 어찌 간도 대토벌 때의 피조른 광경뿐이랴. 해방을 맞아 고향 땅에 가고 싶은 희망을 안고 배에 오른 조선 사람 수천 명을 단숨에 바닷속에 수장한 웃기심한 마루 폭침 사건.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2만 3천여 명의 조선 사람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한 간도 대지진 때의 처참상다. 일제에 의해 840만여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이 강제열행, 유괴, 납치되어 죽음의 고역장 전쟁터들에서 짐승보다 못한 노예살이에 시달리다가 무참히 학살되어 억울하게 숨진 100여 만의 피 맺힌 영혼들의 비참한 모습. 실로 꼽자면 끝이 없을 일제의 죄행들을 고발하는 사진 자료들이 중앙계급교양관의 여기저기서 가슴 아프게 밟혀왔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야만의 적석 일제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끼친 불행과 고통의 그 수난 많은 과거사가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에 전시된 사진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우리 인민의 가슴을 증오의 불길로 활활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 자료들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순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 자료들은 그대로 증오와 복수를 부르는 불같은 호소장으로 죄악의 결산서로 안겨왔습니다. 세월은 멀리 흘러 새 세대들의 기억 속에 많은 것이 희미해져 가도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의 사진 자료들은 우리의 뇌리에 더 깊이 깊이 새겨지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절절히 당부하는 듯 싶습니다. 만약 세월의 흐름 속에 이 사진 속의 과거를 잊게 된다면 훗날 저 사진 속의 순환자가 다름 아닌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거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겪은 쓰라린 과거사를 한시도 잊지 말고 계급의 총창을 더 억세게 들어주라고. 어떻게 보셨나요? 간도 대학살, 우키시마 마루 폭침, 또 그리고 강제징용, 참 역사적으로 귀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시관 입구에 피는 피로써라고 써져 있던 그 구호, 그게 계속 생각에 남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를 아직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또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섬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영상에서는 이 사진들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증오와 복수를 부르는 불같은 호소장, 죄악의 결산장으로 안겨온다. 이런 멘트 있었는데요. 다소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이 당한 피해 생각한다면 고개를 좀 끄덕거리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가슴 아픈 역사는 남과 북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바로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이번에는 시원한 소식 한번 전해볼까요? 네, 북에서 최근 성중앙기관 일꾼 수영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성중앙기관 일군 수영 경기가 3일부터 5일까지 창광원 수영장에서 진행됐습니다. 80여 개 단위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는 4계조로 나뉘어 벌어졌으며 승자전의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경기에서 참가자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때 위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수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련화형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류케운송, 무역은행, 인민봉사지도국, 외국문 출판사가 저에서 각각 1등을 쟁취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성과 중앙기관 일꾼 수영 경기 잘 보았습니다. 시원하죠? 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성에서 일하는 일꾼, 이 성이 캐슬을 뜻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정부 중앙 부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무부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북에서는 외무성. 외무성. 예. 우리는 이제 장관이라 하잖아요. 네. 북에서는 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외무부 장관, 여기는 외무성, 외무상입니다. 이게 팁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부 중앙 부처에서 일하는 분들의 체육 경기였다. 그렇죠. 그런 뉴스네요. 예. 그런데 아까 보도에서 체육을 생활화, 대중화할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어 수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모든 분야의 모든 활동을 다 당 정책을 받들어 수행한다. 참 독특한 문화죠. 근데 여기서 체육 활동의 대중화 그리고 생활화라는 대목은 굉장히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잖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산에 가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이 늘 있잖아요. 맞아요.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건 공동구호로 해야 되겠네요. 체육의 생활화, 체육의 대중화. 체육의 대중화, 체육의 생활화. 다음 소식입니다. 북의 청년들 속에서는 농촌이나 탄광처럼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자원하여 일하러 가는 탄원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탄원이란 절절한 심정으로 원하는 거라는데요. 오늘 이 탄원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의 모습에 된 것만들은 그리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며 쓰러진 빌포기들을 손에 두시고 지금 우리가 창작하고 있는 저 작품이 남포시안의 청년동맹 일꾼과 그의 아내가 당의 순간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한 이런 서행자료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 알다시피 지금 온 나라 청년동맹 일꾼과 청년들이 당제 8차대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정부들마다의 영리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청년동맹 10차대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수천 명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광산, 농촌을 비롯한 주요 전구들마다의 영약 달고나가 청춘의 자사전을 쏘나갈 불같은 기울에 충만되어 탄원 열풍이 거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과 저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며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한 우리 시대 청년들이 숭고한 정신세계의 발현입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태어나 행복만을 알며 자라온 제가 꽤 견뎌낼 수 있을까? 앞으로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제가 가는 이 길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인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저의 노력을 다할 결심입니다. 당에서 제일 관심하고 있는 석탄전선, 여기가 바로 내가 설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쌀로서 당을 받들어 갈 굳은 결심을 안고 청년 문제에 탄원했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청년들이 정든 고향과 불밝은 도시를 뒤에 두고 어렵고 힘든 처소, 낯설고 생소한 고장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골칫거리로 되고 있을 때 어머니 당의 마음의 기둥, 옥적의 지지점이 되어준 우리의 미도운 청년들. 돌이켜보면 간구하고 실현에 찬 조선혁명의 앞장에는 언제나 열혈의 애국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당의 부름에 오직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조국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처소에 청춘의 좌표를 정하고 물불을 가림없이 돌진해 나간 미도운 우리의 청년들. 전 세대들의 그 애국의 바통은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배치와 관련하여 생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대학 안에 졸업반 학생들이 탄원에 나설 때 내가 꽤 손분교나 외진 산골에 가서 교원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망설이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저를 학원에 데려다가 따뜻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늘은 오붓한 대학생으로까지 나를 안아 키워준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겹쳐드는 시련 속에서도 천만 인민을 따뜻이 품어하는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허나 그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 것이며 그 사랑과 운동에 청춘의 양심과 의리로 보답해야 함을 책이나 글줄이 아니라 실생활을 통해 신념으로 체득한 세대였습니다. 하기에 귀중한 청춘 시절의 첫 자욱을 서슴없이 당이 바라고 조국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찍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의 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언제나 곧바로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의 미도운 청년들의 대열은 날마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힘찬 발걸음에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이모저모는 학생들을 위한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구용 가위, 원예용 가위 이렇게 가위마다 손잡이 모양, 그 길이가 다 다른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는 지렛대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배우는 과학 상식 함께 보시죠. 생동물들,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생활 도구들 가운데는 이 가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와 가위날의 길이가 서로 비슷한 것, 또는 손잡이가 특별히 길거나 가위날이 긴 것도 있습니다. 왜 가위의 모양이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동물들이 있습니까? 보통강구역 쇠고리 소학교에 다니는 윤세윤 학생은 어느 날 거리에서 전종 가위를 보게 됐습니다. 나무 가지를 촉촉 잘라내고 또 보기 좋게 다듬는 데는 전종 가위만큼 적합한 도구가 없을상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가위의 모양이 더 눈길이 갔다고 합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내가 쓰는 가위는 손잡이가 딱 깔맞춤한데 전종 가위는 왜 손잡이가 클까 난 생각했습니다.
공작품을 만들다가도 눈앞에는 어느새 전정가위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에 가위 모양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던 학생은 흥미있는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나무가지를 자르는 전정가위의 힘은 바로 그 긴 손잡이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전정가위의 손잡이를 왜 길게 해야 큰 힘을 내며 리발가위의 가위날을 왜 더 길게 만드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물음표에 알맞는 답을 찾느라 열심히 배우는 과정에 세연 학생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살펴봅시다. 가위는 지뢰와 같다고 합니다. 손잡이를 길게 해서 굵은 나무 가지도 쉽게 자르는 것처럼 지뢰를 쓰면 무거운 돌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렛대는 무거운 짐을 쳐두는 데 두는 도구인데 가벼우면서도 든든하고 변형되지 않는 그런 막대기를 지렛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뢰가 돌 때 고정축의 역할을 하는 고정점을 지지점 혹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지점으로부터 지뢰에 준 힘의 연장선까지 구운 수직거리를 준 힘의 팔, 지지점으로부터 지뢰가 받는 힘까지 힘의 연장선까지 구운 수직거리를 받는 힘의 팔이라고 합니다. 지뢰에 준 힘과 준 힘의 팔을 곱한 값이 받는 힘과 받는 힘의 팔을 곱한 값과 같다. 따라서 준 힘의 팔의 길이가 길수록 적은 힘을 주어도 큰 힘이 전달돼서 큰 물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예. 가위에서 지지점은 두 가위 날이 겹치는 점입니다. 예, 이 점을 지지점으로 하여 두 개의 지렛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러한 공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예사들이 이용하는 전정 가위를 보면 날 부분이 짧고 손잡이 부분이 깁니다. 바로 손잡이 부분이 길어야 여기에 적은 힘을 들여도 날에서 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촌이나 이런 머리칼을 자르는 데는 큰 힘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자를 수 있도록 날이 우선 길어야 되고 날이 길어야 되고 손잡이 부분이 짧아야 한 손에 짚고 이동거리가 짧으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위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울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저울에서 보면 저울을 사람이 두는 이 손잡이 부분, 그것이 바로 지지점으로 됩니다. 짧은 팔 쪽에 아무리 무거운 물체를 달아도 쥐의 위치만 변화시킨다면, 다시 말해서 준 힘의 팔의 길이를 계속 길게 하면 아무리 무거운 물체도 얼마든지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동무들, 생활 속의 도구들에는 이렇게 과학의 리치가 숨겨져 있답니다. 그 리치를 알고 더 잘 적용한다면 우리 생활에 쓸모있는 도구들도 능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배우자요.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자연상식 프로그램입니다. 원숭이도 다 같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뭐 고양이 원숭이, 인드리 원숭이, 밤빛 여우 원숭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다는데요. 오늘은 그중 여우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고 또 습성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숭이는 여우 원숭이과에 속하는 고양이 원숭이랍니다. 여우 원숭이과에는 이 고양이 원숭이를 비롯해서 인드리 원숭이 그리고 밤빛 여우 원숭이를 비롯해서 수십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우 원숭이들은 오직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만 살고 있는데 보다시피 개처럼 주둥이가 앞으로 삐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우와 비슷하다고 해서 여우 원숭이라고 부르는 이 원숭이들은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우 원숭이가 흔적을 남겼을 때 뒤쫓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 생김새를 보십시오.
앞으로 모아진 두 눈이 정면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고리도 능히 측정할 수 있는 이 눈 생김새는 나무에 오르거나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요 원숭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단단히 그려줄 수 있는 앞뒤 발가락 모양 역시 나무 타기를 생명으로 하는 요 원숭이들의 활동에는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고양이 원숭이들은 햇빛 쬐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원숭이들은 서늘한 밤이 지나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햇빛 쬐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땅 위나 낮은 나무가지 위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향해 앞다리를 옆으로 쭉 펴고 앉습니다. 그러나 한낮에 너무 뜨거워지면 그늘 밑을 찾는다고 합니다. 요 원숭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고양이 원숭이들은 최고 30마리 정도씩 무리를 짓고 사는데, 다른 요 원숭이 유보다 땅 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고양이 원숭이들은 줄무늬가 나 있는 아름다운 긴 꼬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모기를 먹을 때 다른 원숭이가 나타나면 꼬리를 수직으로 세워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수컷들은 앞다리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꼬리에 묻혀 흔들며 경고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쟁자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요 원숭이들은 숲속의 나무잎이나 꽃, 나무 껍질을 먹고 살지만 고양이 원숭이를 비롯한 일부는 곤충이나 알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조금 전에 상원 뽀뿌라 나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나무들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양묘장 현장 찾아가 보려 합니다. 황해북도 양묘장과 라선시 양묘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황해북도 양묘장에서는 날씨 조건에 따라 비배 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나무모들의 생육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기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많은 이 시기에는 병해충이한 나무 피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나무 마른병이나 뿌리 쏘은병, 또 뿌리목 쏘은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르도 영양 만들고 석회 유황합제를 만들어서 나무밭들에 분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나무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산화자고 비료를 위주로 각종 영양액들을 나무들에 전면 분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상원 뽀뿌라 나무모와 참대 버드 나무모를 생산해서 시군들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험을 살려 올해는 더 많이 심어서 현재 자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이 많은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잣과 밤, 그리고 모루와 다래, 산딸기 등 산열매 나무모들도 키우고 있는데, 올해 가을과 또 다음해 봄이면 도안의 모든 시군 양묘장들의 나무모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녹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개나무와 붉은 전매자 나무를 비롯한 각종 원림수종의 나무모들도 자라오고 있습니다. 라선시 양묘장에서도 나무모 비배 관리를 실속 있게 해서 많은 산열매 나무모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튼튼히 자라오고 있습니다. 시 양묘장에서는 장마철 기간 많은 비가 내리고 삼복철의 무더위로 해서 나무의 생육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조건에 맞게 생장 조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식물 성장 촉진제와 영양액들을 생산해서 나무의 병해충 구제와 영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모 비배 관리 현장 보고 왔는데요. 비배 관리란 말은 좀 낯설죠?
네, 이 조선말 대사전을 보니까요. 씨를 뿌린 다음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까지 관리 작업을 통틀어 이룬다고 하네요. 뭐 김매기, 거름주기, 배수관리나 병충해 없애기 이런 것들이 다 비배 관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력 좀 좋은 편이세요? 한때는 기억력의 남자였죠. 기억력의 남자. 요즘에는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네.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깜빡깜빡하는 성격이어서 기억력 좋은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근데 세계적으로 기억력 선수권 대회라는 대회가 매년 열린대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대회가 있어요? 네. 이게 매년 열리고 카드 기억, 수 기억, 얼굴 및 이름 기억, 역사 사건 기억하기 이런 걸 겨루는 대회라고 합니다. 근데요. 최근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15분 만에 1122개나 단어를 외웠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참. 이 어마무시한 대회. 오늘 주인공이 이 대회에서 2018년 세계 1등을 한 데다가 세계 분야에서는 세계 신기록까지 세워냈다고 합니다. 와, 그 비결이 뭔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오늘의 주인공 류송희 씨, 빨리 한번 만나보시죠. 2019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무한시에서 제28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었다. 제28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는 세계 4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28개의 메달과 3개의 금컵을 획득하고 나라별 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으며 전원이 대회 최고상인 국제기억대가상을 수여받았다. 특히 평양외국어대학의 류송희 학생은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개인 종합 제1위를 함으로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보유자로 되었다. 경제력이 강하고 교육이 발전된 나라에서만 선수권 보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뜨린 우리 선수들의 성적을 놓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请你签个名，我好留念。 처녀는 대학 2학년생이던 18살에 석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석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석독을 배우면 저희 외국어 학습에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에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적의 명예를 걸고 세계경연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의 명예만을 생각하던 저를 적의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적의 명예를 위해서 분투하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저의 석독지도 교원인 박철진 선생님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1등 가는 실력가. 이것이 처녀대 학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독지도 교원인 박철진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성적에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전엄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비끼게 된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분투하라. 이것이 늘 귀에 못이 박히게 강조하던 선생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처녀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더 높은 목표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발했습니다. 제28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계획위원회 통지가 온 그날 선생님은 우리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선생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철없고 어린 두 여학생 앞에서 서리 없이 조용히 흘리시던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자국을 위한 헌신으로. 헌신으로 이끄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처녀는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갈 결심을 가다듬었고 이것은 그대로 세계 기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영광의 단상에서 처녀는 우리의 국기를 날리며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선생님의 당부대로 나는 저국의 명예를 떨쳤습니다. 이 메달들과 컵을 나의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국을 알고 저국을 떨치도록 이끌어준 선생님. 그 선생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다 꽃피워준 어머니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처녀는 기념수표 마다에 긍지 높이 우리의 국호를 새겼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녘의 하루 한 주간의 북의 소식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식주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모습은 사실 어찌 보면 참 간단하지요. 맛있는 것 먹을 수 있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니까요. 물론 요즘엔 좋은 차와 자녀들의 좋은 학원도 포함되긴 하지만요. 북의 인민 생활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의식주 고민은 털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6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틀을 완성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까지 실현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북은 90년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습니다.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사회주의권의 붕괴, 연이은 자연재해 등이 북의 사회주의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탈북자가 생겨나고 굶주린 어린이들이 유랑하는 모습도 목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의식 속에 북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의식이 생겨난 듯 합니다. 2000년대 북과 교류 사업을 하던 분들은 교류라 하면 지원 사업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북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도 배고픔의 시절은 벗어난 건 분명합니다. 경공업의 발달로 인한 인민 소비품도 상당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전력난도 벗어났고 평양의 야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곳곳에 관광지도 생겨나고 오늘 영상에서 본
양덕 온천 휴양지 같은 레저 시설도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요. 젊은 청년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요. 각 분야의 변화를 잘 따라잡던 우리들도 혹시 북 이야기만 나오면 꼰대가 되는 건 아닐런지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